네, 오늘은 친한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먼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은 가능은 해요. 근데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고요. 내 친구가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았을 때 내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그런 우려도 있고요. 형사처벌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도 맞을 수 있습니다. 과징금도 맞을 수도 있고요.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약칭을 해서 그런 법이 있는데,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예외도 있습니다. 부부라든지 그리고 또 종중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, 원칙적으로는 타인 명의로 이상하게 장난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상 규정했던 그 명의신탁,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명의신탁이에요. 이거 실질적으로 부동산 내 거야. 근데 등기부 떼보면 딴 사람 소유로 되어 있어.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유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.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양자간 명의신탁,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, 즉 3자간 명의신탁,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,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.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 구매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, 만약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, 그게 걸리게 되면 그 효과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과징금 내지는 세금 폭탄 이런 걸 맞을 수도 있고요.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, 만약에 내가 돈을 냈는데 친구 명의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친구가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. 그때 난 부동산 찾아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찾아올 수 있느냐?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그럼 내가 낸 돈, 그건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?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긴 해요. 근데 이미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처분하고 친구가 그 돈을 다 써버리면요, 아시죠? 민사에서는 자기 명의 재산이 아니면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. 그래서 친구 명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경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, 왜 그 타인 명의 부동산을 구매를 할지 여부를 자꾸 만지작 할까요? 이를테면 내가 이미 부동산이 있어. 근데 그 가액이 한 10억, 20억 막 그래. 근데 또 이 부동산 이거 오를 것 같아. 사고 싶어. 내 명의로 사면 세금 때려 맞아. 그러니까 딴 사람 명의로 사자.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세금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. 대부분은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과세관청도 이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여세든 무슨 세든 각종 세목으로 세금 폭탄을 때린다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명의신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집을 구매하는데 그 친구는 30%, 나는 70% 이렇게 해갖고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. 당장 명의만 친구 명의로 얼마든지 가능해요. 그때 이 부동산이 만약에 처분됐을 때 나의 권리, 즉 내가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매매대금 중에 일부를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우선은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하게 되면은 부동산 소유자는 친구 명의로 되어 있겠죠. 그럼 거기에 저희가 친구랑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한 2억을 빌려줬어. 그러니까 2억은 나중에 한 10년 뒤에 나한테 갚아.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걸 친구가 동의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약정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고, 그 계약의 근거에서 등기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아무래도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이거 근저당권 있으니까 이거 빼고 사면 되겠네. 그리고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실제로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, 즉 친구 입장에서는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침발라 놓는다 라는 느낌으로 내가 투자했던 그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,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친구한테 들어갔다가 친구가 입금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죠. 만약에 친구가 근저당 설정을 추구도 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약정서를 작성해 놓으세요. 그 약정서의 내용은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언제 했는데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판매하는 시점을 언제로 한다. 그리고 그 언제로 할 때 매매 가격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, 그 매매 대금 중에 한 절반 내지 한 40%, 60%를 나한테 주는 걸로. 그리고 그 매매 시점이 경과해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친구야, 나한테 그 등기 중에서 일부 공유 지분을 넘겨줘.
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해당하는 딱 일자, 합의된 일자에도 친구가 매매하지 않거나, 그리고 만약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에게 그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약정의 근거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. 아마 이런 방법이 명의신탁을 활용을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런 방법보다도 사실 훨씬 더 간명하게 그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거든요.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친한 친구가 부동산 공동투자해도 되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동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세요. 그럼 오늘 강의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혹시라도 추가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법무법인 여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